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사랑 대전지부와 환단역사연구회 연합 주최 경당인문학 강좌인 김상일 교수님 초청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충북대학교 교수 그리고 세계환단학회 총무이사인 안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럼 환단역사연구회 회장이신 대전대학교 윤창열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열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단역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사랑에서 일하고 있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윤창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역사의 광복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사랑이 조직되었고 민족사의 광복을 위해 역사 광복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5,000년의 역사를 넘어 이 9,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상일 박사님께서는 인류 문명의 기원이 우리 한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김상일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 인류 문명의 뿌리와 한민족, 한문화에 대한 안목을 크게 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상일 교수님을 모셔서 오늘의 본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평생 요즘같이 이렇게 행복하고 보람된 이 시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자마자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오늘 6번째 이렇게 이제 대전 강연을 갖게 됐습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고 저 자신이 더 이렇게 힘이 솟는 것은 평소 제가 하고 싶은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져 있던 한을 다 푸는 것 같아서 그리고 받아들이신 분이 또 흡족하게 받아들여서 이거같이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딴 데 강연은 요새 여러분 꽃피고 새우고 이 좋은 시절 3시 강연이에요. 3시가 되니 또 주말이란 말이에요. 저 자신이 얼마나 이게 중압감을 받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이렇게 강의를 돌아오시니 제가 강의를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중압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밤에 강연을 하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셔도 꽃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중압감이 좀 훨씬 덜합니다. 예. 더구나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이 화면은 제가 1987년 그러니까 무려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쓴 책입니다. 책 표지예요. 보통 요새 책들이 출판이 되면 3, 4년 가기 힘든데 바로 이 30년 전에 쓴 책을 다시 여기 상생출판사에서 재출판을 하게 되었고 또 제가 이렇게 강연까지 하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 영광스럽죠.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 내용에는 주로
그 인류 초고대 문명인 슈메르 문명과 우리 한국 문명과의 관계에 관하여서 한 3분의 2의 양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그때 이 책에서 아마 홍산 문화가 1987년인가 그 무렵에 홍산 문화가 처음 이제 중국 그 학계 발표가 되고 또 잡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알라바마 대학의 그 김기환 교수분이 그 홍산 문화가 발굴되자마자 그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그걸 번역해서 이 책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홍산 문화 뭐 이렇게 이 요령성 문화들이 너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요새 한국에서는 뭐 연구를 하면 먼저 있었던 연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그 선행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홍산 문화에 대한 우리 한국 학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가 그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 책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저 홍산 문화 그쪽 얘기들은 너무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직 지금까지 독보적으로 해놓은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슈메르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생뚱하고 엉뚱한 화면인데 여러분들 요새 그 블랙홀이라고 해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떻게 우주가 탄생했고 이 우주가 어디서 기원했는가 한마디로 말해 블랙홀 그 정체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자들이 블랙홀의 그 그림자를 다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보시다시피 스페인, 그다음에 칠레, 멕시코, 미국, 하와이 등 전 세계 8군데에다가 이 만원경을 설치하는 겁니다. 만원경을 설치하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크기로 말하면은 지구만큼 큰 만원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 지역에서 블랙홀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그걸 분석을 해서 다시 이제 블랙홀로 보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블랙홀이라는 사진을 찍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인류 초고대 문명인 한마디로 이 슈메르라고 하는 이 문명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걸 파악하고 알 것인가 할 때 마찬가지로 이 만원경을 여러 곳에 이렇게 장치를 하듯이 특수 장치를 이렇게 해야 겨우 슈메르라는 정체가 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괜히 슈메르하고 우리하고가 약간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이 슈메르다 이게 한국 거다 그러니 같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과학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바로 이제 이런 망원경과 같은 몇 개의 장치를 한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30년 전에 이 슈메르와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책을 발간했을 때는 한 사람도 이게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한 6, 7년 후에 바로 히브리 대학에서 슈메르어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슈메르어와 한국어의 관계에는 연구는 아니지만 슈메르의 수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바로 이 조철수라고 하는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다가 이 슈메르어와 우리 한국어가 너무 유사하다. 그래 당신이 전공자니까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라. 그때 한마디로 그분의 대답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허황된 얘기라고 한번 외면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당신이 얘기하는 슈메르의 이 말은 우리 한국말하고 이 말하고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철저하게 배우겠다는 자세로 제가 따라다니면서 슈메르와 한국의 관계를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한마디로 한 몇 년 후에 완전히 이 자세를 뒤바꾸었어요. 이분 자신이 뭐냐면은 이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이분 자신이 슈메르와 한국어 관계 연구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막판에 돌아가실 때는 끝내 뭐냐면은 슈메르와 한국어, 슈메르 문명과 한국 문명, 슈메르 신화와 한국 신화 이거 연구하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정도가 돼서 그만큼 이렇게 변화됐어요. 제가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논문 그러니까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이분 자신이 뭐냐면은 글을 써가지고 제가 쓴 그 책 뒤 부록에다가 실려놨습니다. 이분이 마침 뭐냐면 슈메르의 수사, 하나 둘 되는 수사와 한국어를 비교하는데 마침 제가 뭐냐면 슈메르와 한국의 수사 비교를 해놓은 것이 그분이 이제 이걸 다시 또 연구하셔서 이 서울대학교 어문학지에다가 이 논문을 발표를 하셨고요, 실렸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이 박기용이라고 하는 이분은 아마 짐작컨대는 서울대학교 어문학과를 졸업하신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어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이 히브리 대학에 가서 슈메르를 연구하신 건 아니지만 한국어의 토시와 슈메르의 토시, 이 토시란 건 뭐냐면 얻는 이가 얼룰 같은 이러한 이 교착 언어에 붙는 이걸 토시라 하잖아요. 바로 이 슈메르의 토시가 붙어요. 우리말과 똑같이. 슈메르의 토시와 우리 한국말의 토시 이렇게 비교하셔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조철수 교수보다는 이 박기용이라고 하는 이분 연구가 더 아주 치밀하게 연구하셨어요.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논문도 또 서울대학교 어문학지에 이렇게 실렸고요. 그러니까 30년 이 출판한 이후로 학계에 변화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계에서 제가 연구한 것이 공인을 받았다기보다도 이렇게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을 소개하고 아무튼 조철수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논문 뒤편에 보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언어보다도 슈메르어와 한국어는 가장 가깝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슈메르가 이 정체가 이 블랙홀보다도 더 밝히기가 힘들어요. 지금부터 한 4,500년, 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유역, 즉 메소포타믹, 그러니까 메조 사이, 포타믹 강, 양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지금 한마디로 이라크의 수도가 있는 바그다드 그 부근이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갑자기 한 무리의 인간들이 그 구약성서 창세기 6장에서는 신나르 강야에 한 무리의 인간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탑을 쌓기 시작하더라. 바벨탑.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얘기가 이 슈메르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슈메르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원주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성서 기록 그대로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게 바로 슈메리안 프라브람이라는 거예요. 슈메리안 문제성. 이건 즉 블랙홀 문제성과 똑같아요. 갑자기 홍두깨까지 나타난 이 족속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는 이게 바로 슈메리안 프라브람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 지금 이 학계에 남겨준 문제이고 이 서양의 헤브라이즘과 그리스 이 두 물줄기와 이집트 그다음에 인도의 모헨조다로 문화 그 아류의 문화들은 전부 다가 이 슈메르에서 기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는 슈메르에서 시작되었다. History begins at Sumer. 이 사무엘 크레머라고 하는 슈메르의 대가시죠. 그분이 쓴 책이에요. 제가 그때 이 책을 출발할 때는 이 책이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슈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인류 문명사의 39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슈메르에서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게 문자예요. 그다음에 고층 건물 짓는 거, 그다음에 이 사법제도. 그때 벌써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호사, 판사, 검사 세워놓고 충분히 변론을 한 다음에 재판을 했고 의회 제도가 있었는데 양원 제도였고 교육률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스승이 글을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또 방과 후에 퇴학하면 또 조교들이 남아서 성적표 정리를 한다든지 또 어머들이 뭐냐면 자기 아이들에게 성적을 잘 달라고 사과를 갖다가 이제 선생한테가 준다든지 치맛바람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39가지의 사건 속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적어도 창세기 1장, 2장 그 초반부에 나오는 모든 기록
노아 홍수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기록이 바로 이 슈메르 기록들에 다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에덴 동산 얘기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노아 홍수 얘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그러니까 조철수 교수가 쓴 책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해서입니다. 원창세기예요. 원창세기.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오리지널 창세기에 있다는 거예요. 원창세기. 지금 우리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인적 구약 성서의 에덴 동산 얘기며 아브라함 얘기며 노아 홍수 얘기며 이런 모든 얘기들이 전부 슈메르에서 기원했다 하니 여러분 이런 교수가 지금 한국 신학교에 취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작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인도 똑같은 연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부부가 다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대학 취직을 못 하시고 아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슈메르의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학과들은 대학들은 제일 먼저 대학을 세웠다면은 무슨 학과를 제일 먼저 세운 줄 아세요? 니어 이스트 에이시안 학과, 근동아 학과죠. 그러니까 근동아 학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 그 부제목이 문명의 기원 근동이냐 극동이냐 이런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극동은 far east 우리 동북아 일대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근동이냐 극동이냐 사실은 지금 이 근동이냐 극동이냐 이렇게 말을 사용하면 여기 여성들에게 페미니즘 성차별 용어만큼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벌써 뭐냐 근동이다 극동이다 이 말 자체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말이 되지 않겠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중심으로 한 말이니까 학계에서는 이제 근동이냐 극동이라는 말을 이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성 비하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근동 극동이라는 말도 문명 비하하는 용어로 돼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BC, AD 이것도 지금 안 쓰지 않습니까? 비포크라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하는 거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글 쓸 때나 말할 때 BC, AD 안 써야 되고 근동, 극동 그렇지만 흔히 그냥 쓰는 용어가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이 말을 써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동화 학과를 제일 먼저 세우는데 희한한 나라 OECD 몇 위에 들어가고 지금 세계 무역 몇 위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만 대학에 이 근동아시아 학과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 한국의 대학이 번지수를 못 잡고 있다 하는 거 제가 보니까 저도 아까 보고 놀랐는데 우리 대한사랑이 지금 상당한 지금 그 펀드레이징을 해서 아까 세 번째 보니까 그 앞으로 이 종합대학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제가 이제 바람직한 또 바람 사항은 바로 앞으로 세우려 하는데 만약 이제 대학원이 세워진다면은 제가 생각에는 이 슈메르를 연구할 수 있는 슈메르를 정말 이 근동화학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세요. 지금 한국 대학에 지금 가장 슬픈 현상이 근동화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명의 기원을 알 생각도 안 하고 알 필요도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에는 정치적인 현실이 전부 그냥 사대주의 건성에서 그냥 강대국에 매여서 하라 시킨 대로 뭐 그렇게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명의 기원이 어떻고 우리에서 문명의 기원이 뭐 했다 이런 자존심 자체 긍지 자체가 없으니까 이 자체도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제가 신나하는 것은 바로 하루속히 우리의 그 학문 분토에서부터 이 주체성을 세우자면 이 슈메르 근동화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걸 바로 연구해야 된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세계 각국의 모든 특히 언어학자들이 전부 자기 문명하고 슈메르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연관해 헝그리입니다. 헝글리안 앤드 슈메리안. 그다음에 뭐 독일, 영어 할 것 없이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은 전부 슈메르를 끌어다가 자기 말이 슈메르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세계 전체의 학계인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눈을 뜨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 역사란 건 무엇이냐? 그다음에
그 기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할 때 이거는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가? 뭘 가지고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정의한 거예요.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오늘 그 슈메르 강의 들어오러 오셨지만 아마 상당히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주 주의 깊게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역사라가 무엇이냐 할 때는 첫째는 뭐냐면 두말할 것 없이 기록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신약 성서 이 기록되어 있는 문어, 바로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게 포함한 우리 환단공기도 그 기록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물을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봐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기록만 가지고서 역사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가지고 그걸 기독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신약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기독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종파가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말해 기록만 강조하는 거. 또 기록도 뭐냐 구약 성서는 아니고 구약 성서는 아니고 신약 성서만 기독교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 특히 이런 기독물만 강조하는 그리고 오리지널리티 아주 기원적이고 시원적이면 오리진만 그것만 역사라고 하는 그것만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런 종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황교안 총리가 속해 있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이 침례교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분들은 뭐냐면 성경 신약 성서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것도 뭐냐면은 그걸 기독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전성이라는 거예요. 전성이라는 건 아마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볼 것 같으면은 건물이라든지 교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교황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예수 당시에 그런 옷 입었습니까? 안 입었잖아요. 예배라든지 이런 기독교가 생겨난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생기고 생겨난 전통 트레디션 있잖아요. 이것도 기독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만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또 교파 종파가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카톨릭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 영감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내려가지고 한마디로 말해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만났다는데 이것도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겸해져야 이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오늘날 강당사학자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첫 번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기록물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전성, 고고학적 유물 같은 거. 강단사학자들이 가장 빠져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전성이에요. 아니, 저 영감이에요. 저 영감이란 건 현 시점에서 역사학자로서 해서 내가 역사에 대해서 받는 그 감동, 그러니까 사관, 철학,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이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이제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 신약 성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예수가 태어날 때도 여러분들 수태고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역사에서 중요한 영감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줘야 된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강단 사학자들이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결여하고 그걸 갖다가 역사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대한사랑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 역사 전개 운동은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겸한 운동이라 저는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지금 오늘 강연하는 판도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한반도가 새의 메부리와 같다면은 왼쪽으로는 아메리칸 인디안, 오른쪽으로는 슈메리안으로 바로 이것이 환단고기에 그려져 있는 바로 우리 역사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군이 다스리던 고조선에는 12분국이 있었다. 12분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슈미리와 우루라는 국이 있었다. 모르겠어요. 우연히 그 슈메르에 해당하는지 또 우루가 슈메르국의 마지막 왕국이 우루 왕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발음상에 유사한 이런 걸 들어서 하여튼 환단고기에 기록된 내용을 두고 바로 그 슈메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다고도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저는 오늘 이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조그만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제 증명을 하려고 이제 얘기하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저 책이 1925년에 C.J. 볼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Chinese and Sumerian, 그러니까 중국어와 슈메르라 이런 뜻. 중국어와 슈메르. 그다음에 저쪽 맨 오른쪽에 볼 것 같으면은 저기 슈메리안 앤드 제페니스. 이건 1995년 경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1995년에. 그러니까 저 책이 1987년에 나왔다 했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여기 가운데 왜 근데 코리안 앤드 슈메리안은 없냐? 저는 그때 이 1983년경에 바로 이 차이니스 앤드 슈메리라는 이 책을 미국의 그 남가주 대학, US 대학 도서관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바로 이 책을 인류문명 기원과 한이라는 책을 쓴 동기도 바로 이 책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볼 것 같으면 이제 이 칼럼을 이렇게 나누어서 왼쪽에는 중국어, 아니요 슈메리안, 오른쪽에는 중국어, 그다음에 한국어, 뭐 월라, 뭐 일본어까지 포함해 이제 바로 이제 상당히 단순 대조를 해놨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들여다봐도 바로 C.J. 볼이 중국어와 슈메르어, 슈메르와 중국어와 같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슈메르 바람이 한국 바람하고 같이 중국 바람하고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 착안한 이거 좀 이상하네. 하여튼 슈메리안하고 이쪽 극동 언어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이 사람이 비교해 놓은 것을 볼 때 슈메리안 차이니스보다는 슈메리안 우리말이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이제 어문학과 그때 학과장이시던 김방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분이 한국의 어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한국어의 어원에 지금 당신들이 뭐 고아시아족이 썼다고 하는 경기도 지대와 특히 이게 호남 이 일대 요 북부 지방에 쓰는 그 언어들인 거의가 다 뭐냐면 거의가 다 슈메르어와 같다. 그죠? 대표적인 예로 물을 가지고 매라고 했다는 거. 여러분 물 숫자가 들어가는 지명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물 숫자가 들어가는 지명의 순수한 우리말은 거의가 매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도 여러분 맥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맥골. 그다음에 인천 미추홀. 이와 같이 그다음에 이 전라도에 있는 금산 금고에는 지금 옛날 순수한 우리말은 굳이 구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자음으로 대기져 있던 순수한 우리말은 그것이 말이면 슈메르어로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분들이 한국의 어문학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분은 책에서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들이 해야 될 작업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서울대학 같은 풍도에서 제가 그 얘기한 말이 그게 먹혀들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그냥 거기서 핀잔만 받고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간이 지금 지난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나온 게 뭡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일본어하고 슈메르어까지 나왔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학계에서 코리안 앤드 슈메리안이 이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풍토에서 이건 뭐 완전히 대학을 완전히 새로 세워서 이 패러다임 대학 자체 이 틀 자체 기틀 자체를 바꾸기 전에는 아마 지구 끝날 때까지 아마 코리안 앤 슈메르는 못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은 얼마나 슈메르안이 어떤 지구상에 있는 어떤 언어보다도 우리말하고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조철수 교수는 그 논문에 여러 군데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언어보다도 슈메르와 한국은 같다고 누차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 학계에서는 더군다나 기독교라는 벽 때문에 이 벽을 넘기는 여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슈메르어와 이제 한국어 막 끝에 가서 이제 슈메르어와 이제 수사 이제 비교로 넘어가는데 제가 뭐 그 이 손성태라는 분이 우리 민족 대이동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 특히 그 아메리카 인디안 멕시코 쪽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아마 직관적으로 만나서 그냥 금방 듣고 이게 그러니까 이 인디안 언어하고 우리어 같다고 막 단순 비교를 많이 해놓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 대이동이라는 책이 올 것 같으면 상당히 그 놀라운 거는 그 멕시코라는 말이 맨 처음에 이제
그 스페인들이 들어가서 당신들이 누구냐 했더니 맥이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민족을 맥족하고 이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멕시코라는 그 말이 결국은 우리 민족 맥족과 이족이다. 그래서 멕시코다가 됐다. 상당히 그 기발한 생각이고 상당히 그런 비교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자주 이 단순 비교를 하다 보면 상당히 그 신뢰성을 잃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 바로 우리가 하는 이러한 운동 같은 걸 배관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스럽게 극히 아주 몇 개의 단어만 뽑아서 심층적으로 그걸 접근해서 갔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취하는 방법이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구약 성서의 에덴 동산이라 하는 말, 이제 에덴 동산이라 하는 말을 우리 이제 분석해 봅시다. 이건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말이니까 에덴 이게 에덴이란 말이 두 말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에딘이에요. 에딘. 저기 에라는 것은 바로 집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그 CJ 볼이 차이나에서 슈메르 할 때 그 에라는 말을 그 한자의 옥이다. 이 옥이 아마 한문으로 에로 이렇게 발음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 봐라 그러니까 슈메르의 에라는 말이 집인데 그게 이 집 옥자하고 같다. 그렇게 애가 그러니까 집이라는 데 있어서 집이라는 이제 중국말하고 슈메르어가 같다는 거예요. 아무튼 애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집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딘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딘. 이 딘은 이 딘하고 기르하고 합쳐져서 이제 딘기르가 돼요. 딘기르가 되는데 딘기르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애를 떼버리고 이 딩그르라고 하는 말이 지금 그 슈메르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아주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슈메르인들이 신을 갖다가 딩기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몽고어의 탱그리하고 같다고 하는 점. 탱그리하고 같다는 점. 요거는 슈메르어 책 그다음에 요새 고고학이나 여러 분야에서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슈메르의 딩그르라는 말하고 탱글이라는 말하고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또 국내 민속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단군이라는 말이에요. 단군이라는 말이 그 한자로 단군으로 되기 전에 그것이 순수한 우리말로서는 그게 바로 딩그르라고 했다는 그것도 공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흔히 쓰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바로 슈메르의 딩그리와 그다음에 그게 몽고의 탱그리와 그다음에 우리의 딩그르와 그것이 곧 단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에덴이라는 말은 곧 단군의 집이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실 것은 원래 고유명사는 너무 자주 쓰다 보면 그만 보통 명사가 돼버려요. 딩그리가 원래는 고유명사였어요.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만 보통 명사가 돼가지고 모든 신들에는 끝에 다 딩그르를 붙여서 안 딩그르, 뭐 킨 딩그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 단군이라고 하는 말이 탱글이라는 말하고 연관이 되고 이것이 뭐냐면 슈메르하고 딩그르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는 거고 이건 그러니까 지금 그 호남 지방에 갈 것 같으면 지금도 무당을 갖다 당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당군으로 되기 이전에 딩그르, 탱그르 이게 이 가장 중요한 말 이건 기독교하고도 관계되는 슈메르 이 딩그르라는 이 말에 에덴이라는 이 말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이거는 기독교의 구약의 히브리어가 아니고 슈메르의 딩그르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딩그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교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딩그리에 서령 문자가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두 개를 기르하고 딘을 합쳐 놓으면 여러분 저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 밑에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제가 이제 세로로 세워 놓은 겁니다. 저거 보시면 뭐같이 생겼습니까? 무슨 닭같이 생겼죠. 이제 슈메르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그걸 모르니까 저 그림이 뭐냐면
슈메리인의 기원, 슈메리인의 프라바람을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시친이라고 하는 시친이라는 분이 저게 뭐냐 로켓이라는 거예요. 로켓. 로켓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게 로켓이니까 슈메리인이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탁월한 언어와 문화와 문자와 제도를 가지고 왔느냐. 이 지구상에 어디에서는 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계에서 저 로켓을 타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그 유평에 내려와서 살다가 외계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뭐 슈메르 문제가 하도 풀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지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거기에 와서 초고대 문명을 건설을 하다가 드디어 뭐냐면 아수리아 바벨론에서 슈메르가 멸망을 하니까 다시 저 로켓을 타고 다시 외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셔요? 아무튼 지금 슈메르 문제가 하도 풀기 어려우니까 이런 환상적인 뭐 환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금 뭐가 그냥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유체 이탈을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말을 하는 거 이거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이것도 슈메리안 기원을 얘기하는 데서 로켓 타고 내려와서 다시 로켓 타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 시친이라고 하는 이분은 외계인 연구로서는 아주 최고 권위자예요. 그 요새 나사에서도 외계인 문제가 나올 때 이분을 불러다 자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분만큼 외계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분 얘기해야 할 것 같으면 요새 여러분들 2030년인가 언제 그 소행성 그러니까 수금지 지구하고 그 목성 사이에 수백 개의 조그만 돌덩어리 같은 암석 바위들이 그냥 수천 개가 깔려 있잖아요. 그 에스트로이드라 해서 그 행성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별에서 바로 이 슈메리언이 왔고 지금 거기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틴이라는 사람이 슈메리안 기원을 얘기할 때 이 에딘이라고 하는 이 상형 문자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말도 이분 책이 한 3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고향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읽어보세요. 나는 또 저의 책에 이번에 나온 이 책 속에는 이분의 이런 주장이 한꺼풀 더 뒤집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굉장한 거기에 어떤 과학적인 역사적인 그 내용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저 주장이에요. 완전히 저는 부정을 하지 않아요. 저는 뭘 사문을 보고 또 역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누가 뭐를 하든 그 사람과 말하는 가운데서 적어도 0.001%는 건질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가를 끝까지 찾아봐야지 이런 지하에 저건 황당하다 이렇게 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다가 모욕물을 버리다가 어린아이까지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친의 그 이론 가운데 저 책에 보면은 무엇을 건질 수 있는가를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아까 그 블랙홀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원경을 8군데 장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슈메르와 한국화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일 처음에 얘기하신 분은 바로 이 문정창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물론 돌아가셨죠. 뭐 일제시대 때 뭐 군수를 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무엇에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분 자신이 슈메르 이스라엘 한국 이렇게 해서 무슨 자료가 그때 있었겠어요. 대형 백과사전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만 가지고 딴 거 하나도 안 본 것 같아요. 지금도 대형 백과사전에 갈 것 같은 이 슈메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론 한국과의 관계에서 쓸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슈메리안 문명에 대해서 대형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대형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보아서도 8가지 점에서 우리하고 같다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이 문정장 씨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슈메르라는 말 자체가 검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검은 머리, 블랙 헤드. 머리 색깔이 몽골리안들은 머리 색깔이 검고 저쪽 코케시안들 백인들은 머리 색깔이 브라운이 아닙니까? 그때 바로 뭐냐면 이 슈머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검은 머리라 하는 뜻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은 머리의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가 있던 그 한신대학교 문익환 목사라 분이
미국의 그 워싱턴에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가고 더 바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슈메르 여인의 어떤 젊은 여인상을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걸 보실 거예요. 거기 볼 것 같으면 이 문익환 목사가 구약학 전공이니까 그 문 앞에 들어가다가 야 인수가 하고 왜냐하면 자기 제자가 인숙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슈메르 여자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금방 인숙이 같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만큼 그러니까 외관으로 금방 보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그 아무리 자식이 뭐 자식을 잃어버려도 오래간만에 다시 찾았을 때 그 DNA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이 내 자식이라는 걸 부모라는 걸 금방 안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이건 뭐 지나간 일화이지만 그만큼 슈메르인들은 일단 첫인상 자체가 금방 이거 우리 한국 누구 같네 할 정도로 그 외모가 같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특징인 것이 검은 머리였다. 그다음 두 번째가 두 문명권은 음력을 사용했다. 음력을 사용했다. 세 번째는 순장 제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전 세계 여러 가지 문명권에 공통되는 거예요. 왕이나 누가 귀족이 죽으면은 그 신하나 이렇게 이제 시종들이 따라 죽는 거. 순장 제도. 그다음에 두 문명권은 교착 언어였다. 교착 언어란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얻는 이가 얼룰 같은 이와 같은 이 토시가 붙는 이 언어가 교착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교착 언어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하고 영어권의 사람들은 나 밥 먹어 하잖아요. 이게 바로 교착 언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어. 나 밥 먹어. 이게 그 토시가 붙는 언어를 교착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토시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무 집에 초대를 받아갈 때 집이 좀 허술한 집에 갔을 때 방은 따뜻하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남성들 요새 뭐 얼굴은 예쁘네. 여성 보고 선생님 그렇게 하면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토시 중국 사람들이나 영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런 색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착 언어가 갖는 특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슈메르어가 철저하게 교착 언어를 사용했고 이 지금 토시 특히 뭐냐면 뭐 엔드 같은 와, 과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쓴 와가 똑같이 사용했어요. 와가 같이. 아까 그 박기용 씨라는 분이 바로 그 슈메르어의 토시 분어 그리고 불완전 언어죠. 이 토시 언어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말하고 슈메르어를 비교했다는 그 언어 특색이 우리하고 슈메르어와 같은데 이런 교착 언어의 특색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말, 그다음에 일본말, 그다음에 터키어예요. 그 한번 쉽게 얘기해서 우랄 알타이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교착 언어라는 점에서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터키는 너무 구라파 영어권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터키에서는 거의가 이 토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도 지금 영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영어권 속에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도 거의 토시를 많이 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식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 말에 교착 언어의 특색이 떨어져 버리면 바로 우리말이 슈메르어하고 같다고 하는 즉 우리말이 초고대 언어라고 하는 이 특징을 상실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문명권은 뭐냐 서령 문자를 개발했다. 또 두 문명권은 공유 60진법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해도를 사용했다. 그 해도라는 건 이게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파이스트에시아 극동 동북아 문명권에는 이 화하계와 동의계가 있습니다. 그 화해와 동의계를 구별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용하는 도자기에 있어서 저짝 화하계 그러니까 중국 차이니즈죠 한족죠 그들은 뭐냐 채도를 사용해 채도 그러니까 도자기에다가 무늬 그림을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도는 뭐냐면 전혀 그런 색채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진흙을 그대로 구워내서 사용하는 이거 회도예요. 이걸 회도 문화라고 그럽니다. 이게 동이권 문명의 특징 가운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슈메르인들이 채도가 아니고 회도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옹관총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을 그 항아리에다 넣어서 제사 지내는 거. 이 옹관총 풍소 상당히 이런 것들은
상특이한 풍속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문정창 씨가 갖다 이렇게 떼붙인 게 아니고요. 슈메르에 관한 대영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문정창 선생은 직관적으로 가져와서 우리 거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이 바로 그런 책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 8가지 특징 이외에 저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또 문정창 선생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딩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탱글이, 그다음에 댕글이, 그다음에 당굴레, 당군이라는 어원적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관에는 중요한 큰 2가지 신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 인격 신관이라는 거예요. 인격 신관이라는 건 그 인격 신관이라는 건 뭐냐? 그 퍼스널 가드. 인격 신관이라는 건 뭐냐? 쉽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다음에 그 이슬람교가 믿는 이게 바로 인격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창조했고 인간이 잘못하면 신이 벌도 내리고 그다음에 용서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감사를 표할 수도 있고 내가 속에서 무슨 생각하는까지도 신이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동쪽으로 이렇게 올수록 인도나 중국으로 올 것 같으면 거기에는 점점 인격신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불교 교인들에게 기독교인 같이 하나님 같이 그런 강력한 그런 인격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불교의 그 암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그 내용들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무로 변하고 결국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강력한 주여 하는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무라든지 도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뭐 비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이고 우리는 자신이 자연이고 죽으면은 자연으로 다시 돌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인격 신관이라 하기도 하고 자연 신관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하는 그것이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양 전통에서 유대 기독교의 이러한 인격 신관의 유래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바로 슈메르의 이 딩글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딩글 아까 말씀드린 거 딩글레에서 지금 그 슈메르 문헌 속에 이런 말이 과감하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바로 그러니까 신에다가 너의 나야가는 이런 인격적인 말을 붙이는 거 있죠. 이런 표현들이 슈메르 고대 문헌 속에 처음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지금 전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인격신의 유래는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슈메르에서 유래했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신과는 슈메르에서 유래해가지고 그게 기독교로 결국은 유대교로 그다음에 이슬람교로 들어갔다고 하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정창 선생이 이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우리의 정신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격신 개념의 유래가 슈메르에서 유래했고 바로 이 어원적으로 옳다면 그 기원을 거슬러 올 것 같으면 딩그르고 바로 당군이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환단고기를 배관시하는 강단 사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환단고기라는 이 책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삼성기 첫 부분 그 내용들을 보라고요. 대부분이 어떤 역사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천문학 얘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는 이 종교적인 신학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서백리아 하늘에 암페간이라고 하는 하늘이 신이 있었다.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환단고기에 나타나는 신관은 인격 신관하고 비인격적인 신관, 인격 신관하고 자연 신관 이 2가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한편 어떻게 읽어볼 것 같으면 꼭 기독교의 구약 신약을 읽는 거하고 비슷한 감을 느껴요. 환단고기에 볼 것 같으면 그런가 하면 한편을 볼까는 뭐 신령, 산신령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이 자연으로 변하고 신령이 되고 결국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 이런 노장사상 비슷한 이런 또 자연신관이 또 똑같이 기록이 돼요. 이 말은 뭘 의미하면 적어도 백두산에서 유래한 자부선인이 전해냈다고 하는
그 신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이 기독교적인 인격적인 신견하고 비인격적인 신견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가 돼 있다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 지도를 펴놓고 종교를 하면 종교 지도를 보세요. 이 인격 신관하고 자연 신관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된 그런 종교가 어디 있나고요? 영국의 존 히크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있다는 거예요. 예, 뭐냐? 힌두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힌두교를 보라. 거기는 크리슈나, 시바 같은 상당히 인격적인 신관이 있는가 하면 거긴 또 아트마니 브라하만이요, 브라하만이 아트마니라는 그런 비인격적인 또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행하게도 뭐냐면 세계적인 종교학자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뭐냐면 인도나 중국으로 중심으로 본 종교학이 아니겠습니까? 뭐 두말할 제가 그 한당고기를 보고 미국에서 제일 감동을 받고 제일 정말 흥분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종교학의 박사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인격신과 비인격신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건강, 사업 실패, 자녀 교육 이럴 때 어떤 강력한 인격적인 존재에 매달리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 내면에는 이 두 가지 갈구가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환단고기, 천부경, 삼일신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강단사학자에 뭐라고 해도 저는 환단고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그는 역사가 나는 저는 그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 역사적으로 고정될 수 있는 내용은 몰라요. 그렇지만 환단고기를 절대로 그런 역사의 기록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전선 가운데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영감이란 거지 않습니까? 어느 역사책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영감이 있냐고요. 지금 이 불행하게도 일제사관, 유교사관 전부 다 이 사대주의 사관이 주류를 형성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즉 신채가 얘기하는 선도 사상으로 선도 신화로 랑가에서 써있는 역사책이 있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환단곡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환단곡이라고요. 그러니까